하여튼 얼굴 반쪽만 보고 서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우선 여기 영상의 제목하고 저기 제목하고 다른데 저 제목이 원래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많이 아는 사람은 같은 내용을 제목만 바꿔가 여기저기 팔아먹고 다닙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접니다. 지금 이 시간쯤은 일반 일상인들은 저녁을 먹고 부인들은 일일 연속극 봅니다. 고부간의 갈등, 또 젊은 애들의 비밀의 출생, 또 한 집은 잘 사고 못 사고 거기서 또 갈등, 이런 걸 이제 우리 한국의 부인들의 불만들을 대변해주는 그런 드라마를 보고 즐겨할 시간이고, 남자들은 이제 퇴근해가지고 술집에 모여서 또 잘도 모르는 정치 얘기도 열심히 하고, 남 또 흉보고, 또 한쪽은 고스톱 치러 가고, 이런 시간인데, 여기 오신 분들은 그 모든 걸 뿌리치고 교양 있는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해서 선두주자들도 여기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 내용은 대구에 서양화가 어떻게 언제 들어왔고, 어떤 작가들이 활동했으며 어떤 그룹들이 무슨 역할을 했던가, 그리고 그 주요 작가들, 서양화가 4명, 서화가 4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서양화가 언제 돌아왔느냐. 사실은 서양화니 동양화니 한국화니 지명 붙이는 것은 사실 맞지 않아요. 우리는 동양화라 그러다가 한국화로 또 언제부터 바꿨는데, 그 뭐가 달라지느냐? 이름만 달라지게 되느냐? 아니면은 우리 강산을 그리고 우리 기물들을 그리면 한국화냐? 그 소재가 문제가 아니고 그 그림이 담고 있는 한국인의 어떤 정신이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동양화 때나 한국화 때나 기법이 똑같은데, 똑같은 재료 가지고 소재도 똑같고 이름만 바뀐 거죠. 이 동양화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붙였다 해가지고 우리가 한국화라고 또 고쳐 부르고 이랬습니다. 서양화는 그러면 한국화 그러면 프랑스화, 영국화 다 이래야 되죠. 미국화. 그래서 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냥 회화다, 그림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소위 말하는 신문물, 문화의 하나의 분야로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림이 도는 것이 아니고 이 개화기에 북경에서 서양 문물이 돌아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중국이 가장 선진국이었고, 청나라가 사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대제국이었어요. 그 청나라에 대해서 문물에서 아주 열심히 일기체로 또 항목별로 상세히 썼는 책이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합니까? 열하는 만리장성 그 위쪽입니다. 북경 말고 열하는 그 왕들이 가서 휴양하던 곳인데, 각 나라, 베트남부터 우리 조선부터 위구르부터 많은 그 사신들이 거기 묵었던 유명한 곳이죠. 그 박지원도 서양화를 보고 경악을 했다 그럽니다. 살아있는 거고 너무나 입체적이고, 우리 그림은 전부 다 평면적이죠. 선만 있고 명암도 없고. 하여튼 북경으로부터 도입됐는데, 인제란 정유래란 때 이 신부 예수교 선교사의
의해서 전래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래 등등 있는데 실제로는 이 신드라라는 사람이 고종화, 왕의 초상화 처음 그려진 유화 작품이라고 소개되고 있고 또 네덜란드계 미국인 화가입니다. 휴버트 보스가 고종 황제와 황태자 디날 순종이요. 등신대. 경상도 말에 왜 좀 바보짓하면 아이고 등신아 이러죠. 등신 거기에 모양 사람 크게 되어 있는데 보지랜다 이 뜻입니다. 등신. 등신불. 부처상과 똑같은 사이즈로 그런 걸 우리가 등신불이라고 그러죠. 등신대 초상화와 광화문이 보이는 서울 풍경. 이것이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고종 황제, 순종, 황태자의 뒷날 순종이죠. 그런데 보면 좀 안 됐지만은 희미하게 생겼어요. 그래 민비한테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마누라 시해 당하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정치적으로 봐가지고는 고종 황제가 진짜 감옥 가야 돼요. 나라 뺏겼잖아요, 나라를. 그래도 이제 해거에 밀사를 보내고 하는 그런 공적은 있죠. 자, 우리나라 서양화 도입은 고이동, 춘고 고이동, 이 양반 아주 사대부 출신으로 동양화를 그렸던 화가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고 보니 술을 먹고 시대만 한탄하다가 이래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본 유학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미술 공부하기 위해서 해외 떠나기는 이분이 처음입니다. 1912년에 가서 15년에 귀국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서양 화가가 되죠. 예. 그 다음에 대구는 20년 했는데 이게 옛날에 연구한 데서 그대로 해놨는데 17년으로 정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상화 시인의 형님이죠. 이분의 사형제는 정말로 출중한 인물들인데 이런 명문 집안이 한반도에 몇이나 되겠느냐 할 정도로 훌륭한 집안이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이이루시고 아버지가 이시우인데 일찍 돌아갔어요. 그리고 백부인 이이루씨가 조카 너희를 공부를 다 시켰어요. 요즘 가능합니까? 요즘 조카 남 한 가지죠. 근데 공부 다 시켰어요. 제일 맞이가 이상정 장군인데 일찍이 중학교 때 일본에 유학 갔어요. 그런데 17년에 귀국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개성학교 역대 미술교사 자료를 전부 다 카피해 가져왔는데 이상정 장군은 17에서 19까지 근무했다고 했고 이쪽 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딴 사람은 다 있는데 정말 있었던가 없었던가 의심할 정도로 아무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서양화를 최초로 가져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양반 작품이 지금 이때가 하나도 발굴된 게 없습니다. 그게 대구 미술계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점인데 이분은 이따가 서울하고 여러 학교를 갔다 왔다 강의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중국으로 망명합니다. 장개석 휘하에 들어가서 2차 대전 끝날 때는 육군 중장 별 3개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사님 가서 중국에 별 3개 가면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만주군이 항복을 할 때 일본이 패망하고 항복할 때 거기 만주군 사령관이 오고 중국군에서 몇 명 가고 항복문서에 사인을 해야 되죠. 그때 그 중국 대표 중에 한 분이 이상영 장군입니다.
대단한 부이죠. 가서 사령관이 항모무술 사인하고 난 뒤에 요만한 가죽집에다가 이상장을 앞에 딱 내놓고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단도래, 단금, 짧은 칼. 그래 이제 이 사령관 얘기가 이 무슨 칼인가 하면은 덴노헤이가 일본 천황이 방송으로 무조건 항복한다라고 방송을 하고 난 뒤에 자기 부인이 그 칼로 할복 자살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칼은 조선인한테 줘야 된다 해가지고 이상정 장군한테 줬어요. 그거 지금 아직 갖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서. 이 양반이 전각, 요즘 그다 뭐라 그럴까, 서예할 때 왜 낙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것도 예술이에요. 그것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뭐 책도 쓰고, 하여튼 다방면에 재주가 출중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서 해방되고 얼마 안 되어서 내일료로 그만 쓰러져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렇게 고생해놓고. 그 밑에 시인이 이상화, 빼긴 들어도 보모는가, 나의 침실 등등이죠. 달성공원에 있는 나의 침실 그 시비가 대한민국 제일 최초로 써졌는 시비입니다. 김소은 시인 중심해가지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 그거가 친구하고 사진 찍고 이랬어요. 시도 모르면서. 그 시가 너무 좋았어요. 나의 침실로. 그 셋째가, 이상백 교수인데, 이분은 우리나라 사회학의 태두입니다. 대구 출신의 제 3년 선배인데, 한완상 전에 부총리까지 했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수제자가 됩니다. 이분이 일본 농구협회 이사고 우리나라에 농구를 처음 가져들어오고 우리나라 최초로 IOC 위원이었어요. IOC 위원은 올림픽 위원이죠. 어느 나라에 가든지 호텔에 묵으면은 그 나라 국기를 개양해야 돼요. 이 양반 어디에 가든지 대한민국 태극기가 걸립니다. 그만큼 스포츠계에 중요한 역할도 했고 사회학의 태도입니다. 막내 이상호는 유명한 수렵원이에요. 사냥꾼. 차 타고 다니고 총도 가져야 되는데 이거 가난한 집은 못하죠. 수렵에 대해서 책도 많이 썼습니다. 이 사형제가 이렇게 다 사회 각층에서 훌륭한 공을 세웠던 집안인데 명문 집안이죠. 그야말로. 예. 그런데 뒤에 이거 나오는 거 모르겠는데 23년도에 그 미술 전람회 할 때 작품을 여러 점을 냈어요. 그거 보면은 일본에서 하면 이 그림을 많이 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경지를 넘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 우리나라에 15년에 서양화가 도입됐는데 서울과 관계없이 대구는 17년도 2년 뒤에 일본에서 바로 직수입됐다. 이런 면에서 대구의 서양화의 역사는 굉장히 독보적이고 독자적인 독자성을 갖게 되었다. 서울의 영향 없이. 예. 자생적으로 출발했다. 대구의 서양화 역시 근대 문명을 섭취하려는 개화운동임과 동시에 일제히 항거하는 일종의 문화운동이라는 성격을 띠고 출발했다. 뒤에 뭐 단체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1917년에 회화 용구 들여와서 작품을 제작했다. 이성령 장군이었다. 처음에 이거는 이제 어떤 기록도 없고 들려서 했는 말인데 이제를 세우니까 사진 찍을 합니까? 했다 그래요. 사진 찍을 때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물감을 했자니까 무슨 색깔을 넣는 닭똥 같은 걸 가지고 뭐 합니까? 닭똥 같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옛날 사본, 비누 있었잖아요. 불나는 사람 가져왔을 때 그걸 막 먹었다 그래요. 먹음직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미개했습니다. 그때 신문화에 대해서. 이때 말이죠. 일본인들의 미술단체가 있었어요. 대구 일본인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집을 이래 보면요. 서성로, 서문로하고 동산동, 섬소회관 앞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북성로도 그렇고 꼭 북향 집을 지었어요. 이 사람들이. 건너편은 한국 사람들이 남향에 해가 있고 꼭 점포가 있고 뒤에 마당을 해놨어요. 일본 영화 봐도 꼭 그래요. 뒤에 마당이 있고 꼭 뭐 18번입니다. 일본 사무라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까 그러면서 그 검은색 이름 뭡니까? 갑자기 까마귀 지나가고 다리 탁 구름 흐르는 거 잡고 항상 그거는 뭐 그렇게 화면을 구성하세요. 그런데 왜 북향을 했을까?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 북향했는 일본 집 앞에는 콘크리트로 된 하수구 뚜껑인데 건너편 한국에는 보면 나무를 세로로 잘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덮어놓게 됐어요. 북수는 미나카이라든지 그 모델 뒤에 무영당이라든지 전부 북향이에요. 북향. 우리도 동산동 살았는데 우리 집이 적산집이었는데 그것도 북향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이때 미술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대체로 집안이 괜찮았고 개화된 인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술은 아주 가난한 사람도 그 어려운 현실을 구속을 벗어나기 위해서 꿈의 세계로 자기 이상의 세계로 예술을 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부잣집 아들들이 여기로 재미로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여기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작가 정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문학에서도 김동인 같은 분은 굉장히 지주집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문학을 들었고 그러니까 뭐 빈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뭐 행복이 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시작한 사람들은 빈부에 관계없이 예술을 하거나 철학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 당시에 미술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미술 활동을 했던가. 신문물 섭취하는 초기 단계, 그 다음에 그 기법을, 그림 배우는 기법을 배우는 단계, 그 다음에는 여유가 있는 개화 인사들, 교육받은 인사들이 주로 그렸는데 제일 처음에는 여기 보면은 일본 미술을 아까 쓰지라고 자토회가 있었고 대구 미술협회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구의 작가들이 한국인 작가들이 몇몇이 참여를 했어요. 일본인 작가협회에 참여를 하다가 우리끼리 한번 하자. 우리 조선사님끼리 이래가지고 27년에 서동진, 박명조, 최화수, 변명학 등이 대구 최초 영화 그룹인 영과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안에 보면은 이상춘이라는 젊은 친구가 결국은 레프트, 좌익 사상을 가지고 거리 연극 운동도 많이 했고 그 사람이 사실은 아동들을 위주로 한 문학도 하고 동시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전시회를 열었어요. 영과회 할 때. 그리고 어른들이 서동진 이런 사람들이 찬조 출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영과회입니다. 영과회라는 이름은 과학하는 거는 우리가 생물 배울 때 뭐 목과 이렇게 하잖아요. 분류할 때.
그런데 일본에서 이과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동산변 옆에 보면 제2교회가 있죠. 거기 서문교에서 교내에서 싸움 나가지고 성단에다 똥물 퍼온 거 야단 났어요, 그때. 그래서 일부 교인이 나와가지고 했는 게 제2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1이라고 안 붙였지만은 원래 그것보다는 새롭다. 우리는 다른 걸 지향한다. 이런 뜻을 갖게 되는데 일본에서 이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로운 걸 한다. 이때까지 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해라고 했는데 영은 완전 제로 아닙니까? 제로. 모든 걸 무시하고 정말 처음 시작한다. 이 뜻인데 그런데 우리 지금 오늘날 미술 전시도 그러고 제목하고 내용하고 참 많이 다릅니다. 작가 똑같고 그림도 똑같은데 제목만 자꾸 달라요. 제목도 또 철학한 사람도 몰라볼 정도로 어렵게 합니다. 어렵게. 나도 보면 이 제목이 무슨 뜻인가 모를 정도로 그런 게 참 많아요. 예. 그럼 주제가 딱 정해지면은 거기에 맞는 그림들을 그려야 되죠. 그리고 그 기획하는 사람들이 그걸 아주 작가들이 힘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효를 위한 전시다 하면 효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맹 풍경 그림 내놓고 그게 뭐 제목하고 전혀 안 맞죠. 그 다음에 교남기독청년회관, 이 대구 사람들도 잘 몰라요. 양령시장이 제일 교회였죠. 옛날 교회. 그 바로 정문 맞은편에 붉은 벽돌 2층 집이 있어요. 그게 교남기독청년회관입니다. 기독청년회관이 YMCA 아닙니까? 거기에 그 건물을 주인이 현대백화점 도른머리에 거기다가 원룸 짓겠다고 중구청에 신청이 돌았는데 윤순영 청장이 또 문화예술을 좋아하는데 내가 미리 얘기해놨어. 그 건물을 지켜야 된다고. 못 짓게 했어요. 결국 YMCA에서 앞에 건물 사들이고 그 뒤에는 중구청에 사들여가지고 뭐 한약 차든가 그거 팔고 위에 뭐 안마하는 그 푸시는 이자, 옷에 뭐 효자 이자 아니십니까? 그것도 해놨는데 그 건물을 없애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제6회 2, 3, 4, 5, 6 1927년에 박명조라는 분이 대구 사람으로서는 최초 조선미술전람회 입선했어요. 초추라는 작품 가지고 초가을 했는데 그게 9월 달에 이 건물에서 대구 최초로 개인전을 열었어요. 그러니 그 건물이 굉장히 미술사에서 봐가지고는 뜻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대로 지금 살려 있습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청년회관하고 조양회관, 달성원 앞에 횡으로 되는 길까지 가기 전에 왼편에 원화여고라고 있었죠. 교문 들어서자 붉은 건물이 있는데 그게 조양회관입니다. 그 마룻바닥이 뭐 압록강에서 뗏목으로 가져오는 나무라 그러고 그 이영창 교장이 그 학교 건립을 했는데 그 부인이 유명한 정치인인 서상일 선생입니다. 독립운동가죠. 이영창 선생은 아동문학가고 그 둘째 아들이 제가 중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아주 천재였어요. 그래 주로 이것도 이제 독립 정신이 배어 있고 또 그런 인사들이 덜랑거리는 곳이 조양회관입니다. 지금 어디 효목동에 옮겨가 새로 지어놨어요. 3회 전시가 있다. 그 다음에 일본 미술그룹 경북미술협회와 또 경쟁하는 의미에서 향토회를 만들었습니다. 30년. 27년에서 3년 후에 30년. 그러니까 대체로 여기에 가담했던 작가들이 여기 다시 모였어요. 서동연, 박명조, 최하수, 조영애, 이게 다 모였는데 16명이 48점을 출품에다가 많은 작품입니다. 여기에 서동윤 씨 집은 어디고 하면은 계산성당이죠. 거기서 양령시장 들어오죠.
양념시장 도로고, 여기로 가면 옛날 원화여고, 상서여고, Y자로 열안 됐습니까? 그 모퉁이 집이 제가 태어났던 집입니다. 그 바로 앞에 양령시 서문이 있죠, 서문. 그 바로 뒤에가 우리 집이니까 나도 몰랐는데 내가 대구 성내 사람이라요. 성밖에 아니고. 그 우리 집이 여기 있고 서문이 여기 있고 그 건너편에 길이 많이 넓어졌는데 건너편이 박태준 선생 집이 거기 있었어요. 박태준. 그래 개성학교 가려니까 동산병 건너가야 안 됩니까? 거기서 신명학교 여학생하고 자꾸 마주치가지고 동무생활 청라운덕 있죠. 청라운덕. 봄에 교양하기 울려 퍼지는 가서 말을 했죠. 그래 마산학교 음악선생을 발령받았는데 거기에 국어선생이 이은상 선생이라. 이은상. 이런 사전이 있는데 그걸 좀 써들어가야 동무생활 사후 봄에 교양하기 울려 퍼지는 그걸 지어주고 박태준 작곡해가지고 지금 청라운덕이라고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게 왜 청라운덕이 없었어요? 청라운덕이 마산이 있어요. 마산에. 마산에서 항의가 돌아서 대구시에. 우리가 청라운덕에 넣고 청라운덕에 넣노 푸른 이끼 있는 걸 말하는데. 그 우리도 뭐 이끼 끼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 묵살하고 청라운덕 그냥 저기 나와버렸어요. 왜냐하면 이현상 씨가 마산 출신이거든. 그래 청라운덕을 알죠. 그리고 요 사람 살던 집이 어디고 하면은 아까 내 낳는 집 거기서 그 지나가거든. 제 생각해 주세요. 그 집. 거기서 앞에 아스팔트 있는데 내가 석필이가 그림을 무지무지하게 그렸어요. 어릴 때. 그리고 막 온데 허연치라고 밥 먹으러 해도 막 덧도 안 하고 막 그리고 고쳐야 되겠는데 해는 저가 어둡지. 이러면 자동차 한 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 자동차 안 흔치 않거든요. 해 떠라도 지나가면 막 지나가지 얼른 뭉개고 또 그리고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되었어요. 영어 선생도 내 오래 했고 했지만은 영문과 출신이지만은 이 그림에 대한 게 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든지 밥 먹으러 해도 말 안 듣고 딴 거 해도 공부하려 해도 안 하고 뭐 엉뚱하게 열심히 하면 그거식이세요. 요즘 스포츠 선수들 돈 안 버립니까? 대중스타 요새 가수들 나오나는 요즘 놀아도 매달 수천만 원씩 도른다네. 지적 소유권 그것 때문에 남들 부르면 지돈 도는 게. 그 인쇄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최고라 그래요. 요즘 업 중에. 그래서 양념시장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왼쪽으로 요래 가면은 상서여고가 있는데 그 가기 전에 중국 화교 교회가 있어요. 그 건너편에가 중국 식당 큰 거 있어요. 중국인이 하는 식당. 그거 우리가 그거 가면 자주 가는데. 그 자리가 서동리 씨 집이었어요. 그 내가 뒷골목을 가다 그 집 만날 들다 봐요. 나중에 내가 이제 자료 찾으러 가보니까 노트가 있어요. 제일 위에다가 일전에 웃으면 일전에 운다 딱 써놨어요. 일전을 무시하지 말아요. 버스 1.5전에 못 하잖아요. 몇 킬로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크다란 종이에다가 옛날 지난 달력을 그 숫자를 오래 가지고 딱 붙이가 참 꼼꼼해요. 이 영감님이. 내 어릴 때 자주 봤어요. 줄을 이렇게 쳐가지고 참기름 값 주는 날 뭐 이런 거 다 써놔요. 장작 들르는 날. 또 노트 하나는 아까 일전에 울면은 일전에 울면은 웃으면 일전에 운다는 그거 보면은 동장하러 오는 거지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이름은 모르겠고 모양 가지고 별명을 다 써놨어요. 그걸 매일마다 받아가면 동그라미 치고 이래요. 그걸 계속 안 오면 또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런 노트를 내가 봤어요. 그래 굉장히 궁금해요. 이 양반이 했는 것이 제일 인쇄서라고 있었는데 지금 자꾸 그게 어떻게 바뀌어서 설명이 자꾸 되나 하면은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도 그런 걸 참 주의해야 돼요. 사실을
요즘 뭐 팩트를 갑자기만 사실 근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자꾸 하는데 제일미술인쇄사를 김용조, 이인성을 길러내는 교육기관으로 자꾸 설명을 해요. 그게 아니고 그 인쇄사는 레떼레라든지 마크 이런 걸 도안내는 상업인쇄소입니다. 그게. 단지 서동연 선생이 야외 나와 그림 그리다가 옆에 아가 조그만한 게 그림 그리기를 보니 잘 그리거든. 너 이름이 뭐냐니까 이인성이라 그래요. 수창학교 졸업만 맞고 학교 못 가서 가는 애가. 그래 우리 집과 일해라. 그래 일하면서 뭐 그림 그리면 조금 뭘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게 다 안 되면 완전 교육기관으로 자꾸 설명을 막 넘어가요 지금. 그게 아니다. 그 뒤에 또 김용조가 들어오고 그는 달성국민학교 출신입니다. 38살에 이인성 죽었으면 만입니다. 김용조 28살에 죽었어요. 달성초등학교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까 그 조양회관 달성원 앞에 거기서 한모퉁이에 아뜰리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영창 교장이 그 담임했답니다. 달성학교. 자기의 교장의 처제를 아마 빼따구도 요즘에 하이힐이죠. 대구에서 처음 신었다 그래요. 참 큰 거 이래 입고 막 원피스 입고 그래가 모델로 만들어 앉혀줘 김용조 씨부 그림 그리라 그러고 해줬답니다. 김용조 씨가 죽을 때 아마 신체 바깥 끝부분부터 차가워 온답니다. 손이 차갑고 발이 차가워지고. 그래서 김용조 씨가 아유 발이 시리다고 그러면서 이영창 선생 양말을 좀 갖다 놓으라. 스승의 양말. 그거 신고 그래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전부 참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래 천재다 하고 막 글을 쓰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천재를 했노 하면은 물론 하늘에 내리는 천부지요. 재능을 가진 사람. 둘째는 가난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요절해야 돼. 일찍 죽어야 돼. 그래야 천재다 소리. 이중섭도 실제로 그림의 미적인 가치 그런 것보다도 거의 생애가 너무나 예술가적인 삶을 살았고 너무 극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문인들하고 친했어요. 문인들이 또 꼬았어요. 그래서 이중섭 일찍이 죽게 하는 문인도 내가 볼 때도 문인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네 답지 않다 이러고 개상하게 하면 역시 이중섭이다 그러고 이 어리석은 사람이 참 잘생겼어요. 이중섭 호남이에요. 그래 일본 여자가 홀딱 반했죠. 비행기 타고 막 평양 날라왔잖아요. 그 부잣집 아들입니다. 외가가 어딘가 뭐 은행 두치 요즘은 은행장 그리고 원산으로 옮겨와가지고는 형님이 뭐 백화점을 차려 있었고 그때 구상 시인하고 친해져서 원산서. 서동진 그러고 박명조 씨는 누구냐 하면은 대륜학교 있다가 마침 아들이 저하고 같이 학교 좀 있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대구 최초의 입선자고 최초 개인전을 연분인데 화단 주도는 서동진 씨가 했어요. 서동진 씨는 입담이 참 좋습니다. 말을 잘해요. 그래서 그 인쇄소 그 자기 방이 대구 문화인들 사랑방이었어요. 거기서 온갖 얘기하고 1970년생이고 1900년생에서 70년 돌아가신가 이런데 또 국회의원도 하고 했죠. 5.16 나고 정기를 떠났습니다. 이분이 그 뒤에 주례를 100회 이상 했어요. 대구 뭐 돌맞다시피 했어요. 이분의 버금가는 또 이 언변이 좋은 사람이 한솔 이효상 선생입니다. 이효상. 그것도 잘합니다. 그 꽤도 많고 이분은 서동진 씨는. 그래 미술 사적으로 가고는 연예계처럼 선배가 박명조고 개인전은 먼저 했는데 서동진 씨가 뒤에 고마 자기도 조용해서 막 전시 열고 거기서 현장에서 그림 그리고 해가 뭐 많은 사람이 모였다 동아일보에 나고 그럼 자기가 회장하고 정치적으로 막 자기 선두주자 돼요. 그래 흔히 대구 뭐 얘기할 때 뭐 수채화의 대부, 대구의 대부 이런 붙인데 실제로는
그림을 봐서는 박명주 씨가 선배라요. 이분은 화단 가꾸기를 좋아합니다. 취미가. 수성 호텔 올라가죠. 입구 올라가가지고 커브 던데 왼쪽에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는데 화단 잘 가까웠어요. 지금 어디에 뭘 남겼냐. 수성천변에 호반 있죠. 호반. 그게 박명수 선생 작품입니다. 지금 콩고리에 됐는데 옛날에 안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못 안에 탭을 있고 노천에 이래 탭을 갖다 놓은 거는 호반백이 없어요. 그만큼 꽃을 좋아하고 정원 가꾸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옛날에 막 입선만 쭉 하다가 입선밖에 못했어요. 조선미술전람회 하다가 자기한테 배우려는 이인성이 입선하다가 적선 막 연달아 하고 이러니까 자기 붓을 꺾었어요. 내가 이인성보다 지금 못하니까, 내가 가르친 사람 못하니까 내가 어디까지 하겠느냐. 붓을 접었습니다. 그러면 미술 교사로서 일상생활으로서 그만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성모 지나서 호반을 보면은 박명조 이렇게 외워놨어요. 해마다 입시에 나옵니다, 이거. 그 다음 최화수. 이분은 하여튼 이북에 갔는데 납북되다는 말도 있고 월북했다. 스스로 자기가 넘어갔다. 이 얘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자식들이 취직도 못했어요. 84년도에 동아쇼핑이 처음 오픈할 때 그 당시 몇 초이고 하여튼 꼭대기에 갤러리가 있었는데 제일 컸습니다. 대구에. 그때 오픈 전을 내가 기획을 했는데 대구 서양화 60년 사전 역사전 35세 이사 작가 뽑아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 아들들이 왜 알고 일본서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 얼굴 바느질하고 하는 두 작품을 해놨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희경이 지금 돌아가셨나 이희경이? 돌아가셨어. 수채화가 그분 말고 이희경이가 또 있어요. 경사경자 이희경이 그분 찾아냈고 권진호 또 작품을 처음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또 이희경이 선생이 저보고 오석구 선생 그림을 꼭 찾아보라 그래요. 둘이 친했거든요. 대구유령 가니까 농악 작품 큰 게 있어요. 그거 발굴했는 데다가 또 손일봉 선생 풍계에 있는 무슨 폭포야. 그 그림이 제가 봤을 때는 손일봉 선생 작품이 최고 작품이거든요. 세잔느풍이 막 그대로 딱 드러나요. 그 여러 작품을 찾아냈어요, 내가. 그 다음에 우리 중앙에도 선생님 소삼년 선생 그림. 그때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후진들한테도 제가 부탁하는 것이 미술사를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도 뭐 기이 나타난 작품에 대한 평가라든지 뭐 소개도 중요하지만은 아직도 초창기 단계니까 대구가 망각되어가는 또 된 작가들을 찾아내고 그 작품을 발굴해내는 이 작품이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미술사를 정립하는데. 자국할 수 없어집니다. 제가 영어 선생 하면서 왜 미술을 관심 갖게 됐냐. 물론 좋아해서 했지만은 그 원로 화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양반을 돌아가시고 나면은 누가 무슨 얘기를 남기겠느냐. 이래가 그때부터 제가 체록하고 막 모았어요. 그러니까 작가들은 작품하기 바쁘고 뭐 작품 팔고 뭐 자기 작품 어디 가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제작에만 열중했는데 역시 인문학 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비 맞아가면서 내가 추룩 타고 다니면서 작품 모으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하도 뛰어가지고 천만 밑에 앉아서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작가들은 아무도 안 하는데 이렇게 회의감도 갔다가 또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된다. 해서 내가 자원해서 해놓은 택이죠. 그때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작품 그냥 줍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증사하고 뭐 다 계약서 쓰고 그래 받아오고
어떤 집에 가면 이 작품을 내다봐야 하러 온 줄 알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뭐 기본 기초적인 작업은 일단 해놓은 셈이 되었다 이랬습니다. 서진달, 이분은 동네 사람인데 부산 동네 일본 동경미술학교 졸업하고 개성학교 선생으로 타고 왔어요. 미술반 학생 모아놓고 첫 마디가 동양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에서 제일 비싼 등록금을 주고 공부해왔다. 너희들이 내 말만 잘 들으면 몇 년 안에 유명한 작가가 된다. 허풍을 막 엄청나게 해놨어요. 그 제자가 서동진 선생 아들, 또 김창락이라고 성주분 국전에 대통령 산 사람, 또 변종화 아버지는 석정 선생이라고 이 사군자하고 이 했습니다. 지업사 하면서. 어릴 때 내가 많이 봤어요. 키가 조그만하고 칼질했어요. 눈매는 무섭고. 배명화 씨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 가담이었습니다. 키가 조그만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작품이 하나의 자기 특유의 양식으로 아직 정립되지도 못하고 뭐가 난삽하고 희미하고 이래요. 그리고 이 개인전 하는 거 보고 내 뭐 글을 써놨더니만은 그 사이가 내 한해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부인하고 고등부터 나를 대하는 게 말도 안 하고 막 고마 표정이 영 달라지대요. 그렇다고 내가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애매모호하니까 그림이 어떤 분들은 글 쓰는 사람은 몽환적인 세계 뭐 이래 써놨을 때만은 내가 볼 때는 막 갈팡질팡 막 모르겠는 그림이래요. 서진달 이제 그 얘기고 이 양반도 결혼하지 않고 불나방처럼 살고 간 작가다 이런 말 합니다. 이 제자가 또 지금 가톨릭 대학 있다가 재직한 누구야? 백미애 교수의 부친이 제자인데 동경 유학회가 있었어요. 그 뭐 태평전쟁 말기인데 이 양반이 일본 날아가가지고 백군 자네는 죽어도 괜찮지만 나는 죽으면 안 된다. 그 하수비에서 돈띠가 배편으로 그리고 돌아왔다니 백 선생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런 웃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 누드 보면은 명감이 굉장히 강하게 대조되게 돼 있어요. 등을 보인 그 누드 보면은 뒤에는 새카맣고 앞에는 붉고 이래 그리는데 춘원 이광수 선생이 그 작품 앞에서 한참 머물고 서서 그 작품을 봤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도 뭐 어깨에 꽃을 피우지 못하고 혼자 살려 그래 죽었어요. 그런데 그림 보면 참 힘차고 세잔너풍의 그런 기쁨이 보이는 그런 작품을 남겼습니다. 서병기는 진골목에 살았는데 집이 어디고 하면은 중앙시네마 있죠. 그 바로 뒤에 보면 삐쭉삐쭉하게 되는 주차장 것이 이렇게 해놨는데 골목 안쪽 제일 끝에 보면 전나무가 큰 게 있는데 그 터가 이분의 집입니다. 내 친구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분도 독립미술학교 일찍이 갔다 왔는데 그림이 사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고등학교 3년 선배인데 가보니까 종이에 한 장씩 요리 종이 싸가지고 쫙 모아놨는데 그림 보기 너무 형편없어요. 이래가 유학까지 갔다면서 왜 그림이 이런 거 할 정도로. 얘는 뭐 부잣집입니다, 얘는. 그 아들이 제가 고등학교 동기인데. 근데 늦게 발견하고는 전화를 걸었어요. 그 내 친구 부인이 받았어요. 그래서 시어른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나 그런 거 모릅니다, 이렇게 해요. 이거 뭐 제사도 안 지내나 그러면. 그 물으니까 그런 거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 뒤에 친구하고 전화 연락돼서 너 아버지 일찍이 독립미술학교 갔다 오고 그림도 그리고 여기에 양합연구소도 경험하고 이랬는데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 그랬나 이렇게 취합을 해놔도 모르겠다고 내버려버렸어요.
그 직계 가족이 그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림은 뭐 초보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 유한계급이라 심심풀이로 한번 해보는 거지. 작가 정신은 없었다. 서병기, 이인성. 이인성은 태평로에 그 막걸리 집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막 술 먹고 세상 모르고, 어머니가 이제 국밥하고 이제 선술집 있죠. 팔고. 11살에 수천국명에 입학했어요. 학교도 안 보냈어요. 그래서 수천학교 또 학적부도 지지로 갔습니다. 카페가 왔는데, 이래 보니까 1학년 때만 도하, 미술이 8점이고 2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10점 만점이라. 선생님이 봐도 이건 너무 잘 그리다 이래 되겠죠. 10점. 그 다음 음악을 좋아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음악을 보니까 거기도 전부 다 8점 막 이래요. 근데 신체 충실수 보니까 그거는 신체 충실이 좋지 않다 이래 나와요. 못 먹어가지고. 그런데 그 이인성 다시 가까이 얘기하기로 하고요. 16명이 48점 출표했다. 대단한 작품을 내놨습니다. 이 향토해야말로 대구 화단의 기반을 굳히고 전초지 역할을 했어요. 나아가는. 그리고 이 멤버가 조선미술전람회 옛날에 선정한 노선 또 조선미전으로 또 고쳤어요. 하여튼 선전이나 조선미전이 조선미술전람회 약자입니다. 이게 1922년에 시작됐는데 1921년에 내 그 이름이 지금 희미한데 우리나라의 동양 서화가들이 모이는 조선미술 서화협회가 있었는데 이인성 5회가 받은 게 그겁니다. 해방되고 난 뒤에. 거기는 한 번도 눈도 안 돌리고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무단 정책에서 안 되니까 그 1919년 3.1 운동 보이 안 되겠거든. 문화정책으로 했는 게 조선미술전람회를 22년도에 제정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태극기 들고 막 익하는 거 특선 시기겠습니까? 안 시기지. 그런데 여기에 향토의 멤버들이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죠. 그러니까 1930년대에 우리나라의 미술을 논하는 데 있어서 대구 지역 작가들을 무시 못한다. 비중이. 많은 작가들이 많은 입선 특선을 했어요. 이인성은 또 최우상까지 탔고 한반도 전체입니다. 24살에 최우상 탔어요. 근데 너무 어릴 때 뭐 큰 거 타면 안 돼요. 인간 성숙되면서 거기에 맞는 상을 타야 되는데 그만 어릴 때 막 최고상을 타나는 6.25 나던 1950년 밤에 술집에서 나오다가 그때 계엄령 아닙니까? 순경이 누구야? 그러니까 이 세기 대한민국의 인성을 몰라가 경관이 기가 죽어가지고 굉장한 사람이다. 아유 죄송합니다. 갔어요. 술집 주인인데 저 사람 많은 사람이고 뭐래.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에라액하고 가가지고 사망설도 여러 가지입니다. 경찰이 오발에 죽었다는 설도 있고 또 한쪽은 집에 가서 이제 옷 벗고 앉으려고 그러는데 이인성이 이래 나와! 고함 소리 듣고 나와가 신발 신으려고 그러는데 경찰이 쏴가지고 죽었다. 적사했다. 이런 거. 그래 38살에 뭐 그래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너무 큰 뭐 상을 주면은 좀 인간 성숙 되기 전에 너무 큰 거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해. 맞춰서 가야 되지. 그래서 조선미술전람회는 대구에 정말 이런 작가,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느냐 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대구가 지대한 그 예술적 성과를 거두었어요. 이게 연과회입니다. 여기 조회해관 들어가는 입구에 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연과회 만든 이상춘이고
희미해가 잘못, 여가 배명학, 서동진, 이상화, 어느 게 최화수고, 하여튼 뭐 이랬습니다. 연가에. 이는 이제 향토의 이회전입니다. 박명조, 서동진, 뭐라 했나요? 이인성, 곳에 이름이 얼른 생각 안 나나. 누구지? 김용조, 그래. 김용조. 배명아. 뭐 이런 분들입니다. 이게 이상화가 얘가. 이 새로 옮겨갈 지은 조정회관입니다. 자, 이제, 대구 작가들을 보겠습니다. 22년에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미술전람회가 열렸고, 유일한 관전이었다. 그런데 이 일본 조선 총독부가 문화정책 이전으로 이런 걸 열었다 하면은 독립 정신을 가졌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참여 안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최대 규모고 권위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면서도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작가로 나가는 하나의 관문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참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서도 얘기 나오지만 향토회라는 단체명이 있죠. 그 다음에 이인성 그림 보고 붉은 진흙 바탕의 그 색깔, 그리고 조선의 뭐 맑은 하늘 이런데 저는 그거 참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 평가하는 거. 그 당시는 전부 다 붉은 황토예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고 또 그 당시 하늘은 지금처럼 공기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황화는 다 풀어요. 그런 걸 민족 정신으로 붉은 뭐 황토를 그리고 우리의 뭐 한국의 하늘을 그리고 이 글 쓴 사람들은 너무 자기 나름대로 과장해서 하는 거 아닌가. 또 어느 가을날 보면 이 해바라기에 축 젖어겠어요. 이걸 또 우리 민족의 뭘 안고 있는 이래 해석하고. 글쎄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은지. 내가 봤을 때는 어느 평론가는 얘기했습니다. 이인성을 평가할 때 기술은 천재지만은 지식인은 아니었다. 왜? 국민학교면 존엄하고 지식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학력에 정비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민족 정신이고 애국이고 그런 정신을 그림에다 담고 이래 했겠느냐 이거죠. 보이는 대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거 그림 보면은 여기 무슨 기물이 있고 얘 뭐 사람이 있고 이래 했는데 자세히 보면 조선 반도의 그림이다. 이래도 막 과장해서 해석을 하고 이래요. 그 작가 그래서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선전에 이 손일복은 경주 월성 사람입니다. 손일복은 경성사범을 나왔어요. 대구 사범 하듯이. 뭐 뒤에 가서 작가 설명할 때 하겠습니다. 사과라는 것으로 첫 입선했고 연이어 특선해가지고 주요한 작가로 등장했는데 말하자면 막 천재라고도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뒤에 박명조 다음에 오해 초춘 아까 얘기했죠. 초춘이가 입선했고 연달아서 입선만 했어요. 그런데 19회에는 대구 작가 작품 19점 대거 입선하여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금경련은 이렇게 계속 입선하고 18회에는 붉은 검으로 특선하였다는데 금경련 대구사범 출신으로 박정희 대통령하고 동기동창입니다. 최고 대통령 되기 전에 최고회의 의장 군인으로서 대구 내려와서 제일 먼저 금경련 어디 갔노 찾았어요. 이분이 재학 중에 조선미술전람회 막 입선하고
했기 때문에 졸업 앨범을 만들 때 교장 선생이 금경련을 두 페이지를 하려 해라. 그래, 이젤 놓고 그리는 거 작품 사진 이런 걸 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 그 경북 영양 사람인데 33살에 죽었어요. 폐병으로 피를 토하고 죽었는데 유언을 내 죽거든 피 묻은 스케치북을 함께 묻어다오 이라고 죽었어요. 영양이 내 가봤는데 굉장히 멋지다. 꼴짝이. 거기서 대구 사범까지 우회 다니는 내 자제분한테 물었어요. 물으니까 오다가 하여튼 북쪽으로 가는 추록한데 빌려 타고 가고 또 갈리면은 내려가서 또 타고 가고 대구 사범 학교 됐을 때는 온 군에 집차 타고 막 한 바퀴 돌았답니다. 대구 사범이 전액 장학생이고 이 전제 국가이고 국가 위주의 나라는 제1선의 지식인들에게 굉장히 혜택을 줬어요. 교사가 뭡니까? 일본 사상을 주입하는 최전방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교사들을 굉장히 중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소위, 육군 소위, 이런 사람은 굉장히 대접을 많이 했어요. 최전위 부대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 이제, 금경련시 보면은 그 예술비를 세워서 공원에. 그것도 아들 내보고 글 써서 앞에 묘비 글을 내가 쓰고 또 그 군에 얘기해가지고 기념관을 또 지었어요. 한밤 12시까지 작품 다 걸어주고 한밤이나 차도 이까지 나도 미쳤어. 그 내가 왜 그러나서 그래는. 근데 아들이 그 아까 동화 쇼핑에서 처음 할 때 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버지가 금경련인데 어떡해. 내가 활자된 이름만 봤지 작품 한 번도 못 봤는데 작품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고 작품 모아라 그랬어요. 근데 작품은 많이 없어요. 그 붉은 벽돌 저것도 특선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 작가들 이래 찾아보니까 거의가 폐병으로 죽었어요. 지금 같으면 암이야, 암. 먹는 거 옳게 못 먹었고, 약 옳게 없고. 그리고 옛날 심파 연극 보면 만날 칵칵 하면 피 토하고, 뭐 심순액 하고 뭐. 폐병 그게 무서워요. 또 그게 매력이었어요, 또. 해가 해가지고, 여자들 폐병을 해가지고, 입술만 빨가 해가. 그런데도 매력을 느끼고 이랬어요. 이인성은 8구에 입선하고, 이래, 가을 어느 날, 이것도 작품 좋죠. 특선해서. 14회는 경조의 상호에서 최고 상인 창덕궁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25세부터는 추천자가 심사하지 않고 그냥 추천해 나오는 작품이에요. 이때 이 앞에 작가 하나 있었지. 한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27살 때는 한반도 전체의 추천자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 얼마나 금방 져졌겠어요. 그러니 예술이라는 것은 학력 가도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 좋은 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술 활동은 범속한 사람이 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천부의 재능을 가진 자가 하는 행위다. 천부 하늘이 내린이죠. 재능을 가진 사람. 천부 재능 두 달 합하면 뭡니까? 요약하면 천재 아닙니까? 천재. 천재가 하는 게 예술이라. 그럼 천재는 어떤 사람들이냐? 특수한 감각과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라. 특수한 감각, 풍부한 상상력. 노래 간도 됩니까, 그거? 축구선수 골대 앞에서 요래 2번 차고, 그 다음 요래가, 그 다음 슛 한다. 이렇게 계산합니까? 본능적이에요, 본능적. 타고난. 손흥민이 보세요. 그 지금 골대 이래 보면은 볼 구멍을 다 아는 것 같아요. 꼭 위에 구슬을 요래 차고. K리그 우리 국내 선수를 차면 바로 앞에서도 똥볼 차버려요. 막. 이 넓은 데도 매 옆으로 차고 안 그러면 울러 날리고 이래요. 이것도 천부적이래요, 천부적. 예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간다고 공연도 줄 않습니까? 지루하니까 자기 좀 알아달라고 그 정리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한국에서는 교수인데 좀 일찍 들어갈 수 없는가 뒤에 가서 서시오 하더래요. 한참 있다가 이제 국제 그 아티스트 거기 있어요. 국제 회원. 그러다가 내가 아티스트인데 가요. 아, 그러냐고 오락해가 옆으로 열어주더래요. 그만큼 서양 사람들은 창조해내는, 얻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예술가가, 교수가 뭡니까? 이건 저 밑이라. 예술가가 훌륭하지. 천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학교부터 전교 1등 졸업하고 명문중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수능시험에 전국 1등하고 졸업 서울대학교 1등 졸업하고 최초의 여자 검사가 되고 부장검사 되고 이걸 천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천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내서 온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사람. 그게 나 천재라고 봐요. 그래서 베토벤, 모차르트라든지 셰익스피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천재예요. 지금 시간과 고금을 막론하고 서양 동양 이 공간을 초월해서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작품 연구하고 연주하고 다 하잖아요. 셰익스피어 팔고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영문학자들. 베토벤 곡 연주하면서 교향악단들 얼마나 먹고 살아요. 노벨 같은 사람도 물론 뭐 사업을 해가 돈을 벌었지만은 얼마나 인류에게 큰 걸 베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물었어요. 이병철 씨가 또는 이건희 씨가 뭘 남기려고 할까? 자기 이름을 남길까? 삼성을 남길까? 돈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뭔 줄 압니까? 골동품 모으고 그림을 사요. 그리고 문화재단을 만들어요. 노벨 화약을 만드는 공장 이름 아는 사람 있습니까? 몰라요. 노벨하고 노벨상만 알지. 그런 걸 남겨라 이 말이에요. 삼성을 알릴까 이거. 그러니까 문화예술은 그 투자한다고 금세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제조해가지고 돈 빌려가 1,000원짜리 만들어가 2,000원 팔고 1,000원 남았다 이게 아니에요. 문화예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버는 거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 눈을 이렇게 굴리잖아요. 뭉치가. 이렇게 굴리가다 뭐 언제 커져버리는지 모르죠. 그것처럼 딴 거 없습니다. 간단히 BTS 보세요. 소년 방탄단. 나라에서 돈 보태줬습니까? 걔들이 지금 세계를 지금 막 덜썩덜썩 만들고 있어서 거기서 덕본 사람이 누구냐? 삼성 전자제품, LG 가전제품.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또 한국의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중국 사람은 싹쓸이 해가 버려요. 개미떼 모양을 확 쓸어가 버립니다. 이건 돈, 뭐 때문에 이래 버리냐? 영사관 10개가 하는 역할을 BTS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의 힘입니다. 그게. 얼마나 큽니까? 뭐 수만 명이 열광을 안 합니까? 우리 애들 이름도 불러가면서 사랑한다까지도 열어가면서 한국이 얼마나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이건희 씨가 중국 갔다 와 했는 말 때문에 곤혹을 치는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삼류다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계에서 야단 났어요. 지금 우리나라 스포츠, 올림픽도 요 작은 나라가 지금 뭐 10위 안으로 안 합니까? 올림픽, 체육, 그 다음에 산업. 이제 개도국에서 32개국의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들어가가 최초로 33개국 되고 우리나라 선진국 된 게 처음이라는 역사적으로. 이제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렇지. 그 다음에 학술대 애들 뭐 수학, 과학 뭐 대회 나가면 전부 1등이지. 또 뭡니까? 그 세계 그
기능올림픽 7년, 8년 내에 우승입니다. 정치가 제일 안 돼요, 정치가. 그래, 이건희 씨가 말하는 삼류덕 하는 말이 맞다고요. 지금은 다 해가는 거 보세요. 지금 대통령 후보하고 양쪽에 나섰는데, 내가 나도 못났지만 하나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온 국민이 울러보는 인격자가 없어요. 옛날처럼. 김구 선생이라든지 조병국, 신익기 이런 분이 있잖아요.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 정말 민족과 나를 잃어봤기 때문에 우리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뭘 할 것이냐 보는 게 이렇게 큰데 제가 볼 때 지금 국회의원하고 지방 시장 의원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재선하느냐 요거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4년 더 해먹느냐. 세비가 1억 몇천만 원 아닙니까? 한 달에 1,몇백만 원씩 받는데 한 달에 그 돈 다 어디서 쓰는 거 모르겠어요. 내 독재자식이면은 금융계 국가 공공기업들 위에 이사들 사장들 연봉이 너무 많아요. 그것 좀 줄이고 우편 집배원들 그죠? 옷에 뭡니까 이거 택배하는 사람들 이거 좀 많이 주고 사람도 좀 늘어오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위에 좀 너무 많아요. 좀 낮춰야 돼요. 위에는. 그렇게 죽고 사람 모자라고 과로해가지고 죽고 이런데 사고 나가 죽고 그래 경제 민주화라 그럴까 그런 좀 있어야 되고 제가 텔레비도 열심히 보는데 딴 거 안 봅니다. 한 사람이 너무 여러 개를 다 해요. 지금 내가 선을 꺼가면서 내 체크를 해봤는데 김숙이라는 애 있죠. 눈뚱을 하나. 가가 지금 7개 프로합니다. 서장훈도 7개 해요. 유재석이가 4개를 해요. 몇몇이가 다 해요. 그런데 옛날 탤런트가 일용직으로 비참한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극의 임금 역할을 했던 최철호 같은 사람. 밤에 출근해가 새벽 3시에 들어오고 쪽방에서 그것도 둘이 자고 만날 드라마가 20대 애들만 옥신각신 이래 만드니라고 나들을 보면 전부 불러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라고 못 해요. 내가 볼 때. 배우는 몇 년 해보고 노는 게 배우 안 한 게 더 긴데 그만큼 시장도 좁고 우리나라 시청자가 높아야 작품도 높아지는데 만날 애들 연하는 거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채널 돌린다고 이래 돌려보면 순간순간에 드라마 한 티 나옵니까? 그 짧은 순간에도 나타난 거는 항상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꼬라본다든지 괌 지른다든지 막 우는 기라든지 내 던지는 우리나라 홈 드라마가 외국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이냐. 한국의 드라마가 내 싸우는 거 내 던지고 꼬라보고 우고 잡아 뜯고 이게요. 이게 국위 선양에도 문제가 되려 봐요. 드라마가. 미술 얘기하다가 글로 가는데요. 여기가 손일봉 선생입니다. 여기가 박명조 선생. 아까 호반. 여기가 검경련 선생. 박정희 대통령하고 동기고 33살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여기 이제 초춘으로 첫 입선한 작품입니다. 박명조 선생. 대구인으로서 6회. 여기 아까 얘기했던 제일교회 맞은편. 여기에 최초로 박명조 선생이 그해 9월 달에 개인전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미술사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건물이죠. 그거 보면 건대로에 여행하고 있죠. 중구청에 하는데 길가 핸드마이크 들고 막 하는 해설사들 지나가다는데 또 이거 설명하면 그냥 막 지나가요. 그내 빼들어가지고 내가 설명 다 해줬어요. 이거. 알고 지나가라고. 그전에는 이혜영인가 무슨 병원을 했어요, 여기가. 예. 이게 이제 검경련 선생의 그림입니다. 이 양반은 작품이 너무 없어요.
경산 가로수 풍경, 연대 미상. 자, 이제 작가와 작품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상영 장군, 아주 가엘 수염이 아주 멋있죠. 아래에 상화, 상배, 상호, 세아가 있었다. 시인이고 사회학자고 체육인, 수료가로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백부인 이일우에게서 자랐고, 그 우연서류가 어디 있노 하면은 계산성당에서 그 모텔 길로가 깡통 골목 하는 게 있죠. 서승로. 거기 쭉 가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북승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달성로 가는데 왼쪽 어떻게 대구은행 건물이죠. 거기에 우연서류가 있었는데 독립지사들이 많이 들랑거렸던 그런 곳이고, 그래서 아마 이상화도 이런 데에 들으면서 그런 독립정신을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그 장서가 또 많았어요, 책이. 그러고 이상화 이 문제가 있는데, 이상화 기념 사업회가 있는데, 이상화 상가가 계산성당 그 뒤에 그 있죠. 서상돈 집하고 이상영, 그 계산성당 뒷길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오른쪽 모퉁이에 그 한식당 하는 집이 회산 박기돈 선생 서예가 집이에요. 그 다음 골목 더 들어오면 그 바로 옆집이 이상정 장군 집이에요. 그 다음 제일 끝에 오면 이상화 선생 집이고, 그 맞은편이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서상돈 선생 댁이에요. 그런데 어디 회의에서 내가 회산 박기돈 선생을 얘기하니까 공무원이 그 친일파 아닙니까? 이렇게 증거 있나? 내가 알고 보니까 내 중학교 동기 할아버지예요. 알고 보니까. 그 자제분이, 회산장 자제분이 만날 중로 서성균 선생 집에 놀러 오고 하는 걸 내 고등학교 나도 뭐 배우러 갔다가, 사군자 배우러 갔다가 거기서 많이 봤어요. 이 회산 박기돈 선생 집하고 독립군 장군인 이상정 장군 집 밑으로 지하 통로가 있었답니다. 그럼 친일파하고 독립군 장군하고 왜 지하 통로를 만들어놓노? 말도 안 되죠. 이 박기돈 선생은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대구의 기본 산업을 일으킨 분이에요. 귀족 출신입니다. 그건 그때 설명하고. 고락극행, 국악원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데 여기도 제가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중학교 가가지고 5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왔다 하는데, 5년 만에 그러면 중학교하고 대학을 어떻게 다 마쳤는가? 이 도대체 계산이 안 돼요. 대학이 2년 전지, 중학교가 거의 6년 전지, 4년 전지, 하여튼 5년 만에 마쳤다고 하나 계산적으로 맞질 않아요. 자, 경신 개성 신묘학교 교편을 잡다가 23년에 만주로 망명했어요. 이런 전쟁 날 때마다 그게 참여를 했고, 육군 참모 교관도 지냈고, 교수도 지냈고, 남경전, 한국전에 참가했고, 육군 중장이었다. 해방까지. 상해 머무면서 교포 사업을 하다가 47년, 해방도 2년 뒤에 귀국했으나 두 달 뒤에 뇌혈로 사망했다. 이때 장례식 했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는 무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서사회에 능했고 정각에도 뛰어났으며 특히 대구 처음으로 서양 화구를 들여왔고 최초로 서양화 작품을 제작했던 대구 최초의 서양 화가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읍니다. 그 다음 서동진 선생, 1970년이죠. 중국 수동에서 태어났다. 자기가 호를 겸손하게 작고 텅 비있다 해서 소호라고 지었어요. 개성학교 당시 항대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퇴학을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휘문학교, 그 교실 밖에서 만달 안에 수업하는 걸 구경하고 있으니까 선생이 때마다 전화가 밖에서
들다보시 불렀어요. 너 왜 그러냐니까 이래 이래서 태아 맞았다. 그래가 희문중학교에 편입시켰어요. 그때 최초 화가였던 고혜동 선생이 거기 미술 선생이었다. 거기서 그림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었고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 뒤에 이제 일본에 뭐 잠시 미술 공부도 했고 뭐 구체적인 뭐 학교 이런 건 없습니다. 25년에 교남학교가 현대 대동고교죠. 15년간 보수 없이 미술 교사로 재직했다. 이상화 시인도 보수 없이 교사로 있었습니다. 여기 또 특별한 건 이상화 선생이 일본 놈한테 주먹으로라도 이겨야 된다 해가지고 권투부를 만들어가지고 권투 선수를 많이 만들었어요. 싸우더라도 두드려 맞지 말라고. 그 한솔 이호상 선생도 여기에 교육자로 있었습니다. 하면 대구 미술사를 운영하면서 이인성, 김용조를 비롯한 미술인을 배출했다. 문화재수가들이 사랑방 역할을 했다. 그래, 뭐 아까 향토회, 연과에 다 얘기했습니다. 내 양반도 입선배기 못했어요, 쭉. 근데 초창기 대구의 작품은 전부 다 수채화입니다. 수채화. 왜 수채화가 대구 우리나라 화단에서도 대구는 수채화의 고장이라고 평가를 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자료는 없고 제 혼자 추정은 대구 사범이 있었다. 사범은 음악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때 아마 일본인 미술 선생들이 수채화를 안 그렸겠냐,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았겠냐. 이인성도 처음에 전부 다 수채화입니다. 유화도 보면 수채화 그 기법이 많이 나타나요. 서동진 선생도 전부 다 수채화입니다. 그러면 일본 미술단체하고 대립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래서 뭐 미술에서는 크게 성과를 뭐 거둔 건 없고 사회사업도 많이 했고 시민운동장 있죠. 그거 축성할 때 이 양반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또 난민들 보호하고 하는 그런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회사업을 많이 했어요. 귀가 딱 요래 돼가 쥐기 같아요. 요 뾰족하게. 하여튼 말은 재밌게 잘합니다. 자유당 정권하에서 3, 5대 국회의원의 민주당 의원이죠. 야당 당선되어 정치의 길로 들어섰으나 5.16 혁명 이때 외교분과위원장 했어요. 그래서 제네바 그 회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5.16 군사혁명 소식을 듣고 기후화자 전개를 떠나서고 고마 주례나 하면서 남의 여생을 보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건물인지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은 좀 알 겁니다. 한국은행입니다. 옛날 한국은행. 옷에 뜯어가지고 뭐 화성 건설이 뭐 하고 있대요. 뭐 짓는다고. 이 건물도 참 뜯어서 안 되고 놔둬야 됐는데 유명한 골동을 수집하는 이런 건물도 멋진데 이런 것도 보지만은 이 당시에 가로등도 어떤 걸 했던가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가 무궁화백화점이고 또 하나 뭡니까? 미도백화점입니까? 요 들어가면 뒤에 향촌도 수제화 골목이 있고 그죠? 요 주변에 녹향이 있고 이 끝에 쭉 들어가면 중농 서정윤 선생 집이 있어요. 거기서 석재 선생한테 글씨를 배우러 온 게 석재 선생 상가는 어디냐? 중앙파출소에서 역쪽으로 조금 오다 보면 왼편에 요즘 8번각하고 뭐 건물 생각나죠. 옛날 그 농협자리입니다. 거기 99칸 집이 석재 선생 집이었어요. 옛날 왕족 말고는 100칸 집을 못 지었어요. 그 윤보선 전 대통령 집이 99칸 반입니다. 반. 그 굉장히 컸어요.